그러니까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그쵸. 있는 시점이라서 예상했던 대로 지수가 어떠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종목별로 이 개별 흐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이 10억 미만, 그러니까 8억, 9억 주 이 정도 거래대금이죠. 네. 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숨을 죽이고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내용,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 엔비디아 실적에 집중을 하고 있다. 아주 숨 죽이고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시간은 이제 내일에 나오는 거죠.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난 내일부터 목요일부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틀든 간에 어쨌든 거래도 좀 뭐 늘어나고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그래도 우리는 일단 오늘장을 잘 놔야 하는 그러면 오늘 입장인 쭉 추진해야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이 네. 무엇인지부터 먼저 체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장은 보합권인데 아까 이해라 앵커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이 종목 장세라고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이 다양한 섹터들이 하루가 다르게 뭐 하루 이틀 이 안에 계속 바뀌면서 뭐 크게 보면 순환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는 숨가쁜 어떤 그런 장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종목별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좀 해보겠죠. 자, 보시면 오늘 보완주가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비만 섹터가 장 초반보다는 색깔도 강해지고 더 짙어지고 사이즈도 커졌습니다. 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다음에 진단키트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요. 최근 한 일주일 가까이 쉬었습니다. 이건 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진단키트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AI와 보안은 묶어서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비만도 역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은 이제 어제 예산안 나왔죠. 교육 관련된 내용들 있어서 오늘 그 교육은 그래서 섹터가 좀 뜨고 있고요. 원격 의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원격 의료 오른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전력 설비 2의 게임주. 요즘에 게임주 계속 어쨌든 작든 크든 간에 플러스권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유념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그 독일의 그 게임 전시 이후에 일단 게임기들이 뭔가 그날 그 주에도 좀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고 아직 딱히 뭐 수치화가 돼서 나오는 건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게임주가 뭔가 반등의 포인트를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게임주도 한번 꾸준히 매일 한번 보시면서 어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 오랜만에 플러스로 들었을 거예요. 방선, 조선도 역시 오랜만에 플러스권으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고 엔터가 굉장히 오랜만에 강세로 돌아섰죠. 엔터주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 있고요. 이 정도 있네요. 그러면 자 일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보완주부터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보시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딥페이크 관련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이 딥페이크 음란물 보기만 해도 처벌을 하겠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 좀 나서서 차단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이고요. 이게 사실 인터넷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진을 합성하거나 사진을 어디서 오려서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소위 말하는 뽀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게 워낙에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부터 뭐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라는 거 여기다 이제 AI까지 이제 기술까지 접목이 되니까 챗 GPT 같은 걸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뭐라 할까요? 뭐 거의 이제 실화 같을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이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딥페이크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범죄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 좀 초기에 확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또 심각성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이 딥페이크 문제, 딥페이크 음란 문제가 심각한 거는 어린 친구들, 어린 학생들이 이거를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뭐 초, 중, 고등학교
사실 망라하고 이 딥페이크 문제가 좀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좀 겹쳐서 정부가랑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차단을 완전하게 근절을 하려면 뭔가 확실한 그런 어떤 페널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책, 현실적인 대책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신스웨이, 디지캡, 한싹, 센즈랩, CQ센. 어제 보안 관련주로 떴던 종목들 오늘도 대부분 같이 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만큼은 아닌데 오늘도 어떤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스웨이가 상한가고 디지캡, 한싹, 센즈랩 다 두 자릿수 가까이 두 자릿수 넘게 오르고 있고 CQ센도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시웨이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업체고 디지캡은 컨텐츠 보안 업체, 그다음에 한싹은 IT 보안 전문 업체,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CQ센은 바이오 인증 보안 플랫폼 기업이고 그다음에 센즈랩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어제는 센즈랩, 한싹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보안주들 정부의 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이 테마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금방 또 사그라들기 쉽지 않은 그런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그런 사안이 좀 우리 사회에 또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단키트를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학 이후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감염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실제로 좀 현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결석하는 학생이 9천 명이 넘었고 전교생 30%가 집단 감염이 된 강원도의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작은 학교니까 30%로 해봤자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19가 빠르게 감염 속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해본 일이지만 코로나에 걸렸어도 무증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19는 조금 더 진행이 되겠다, 또 확산이 되겠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경험해봤던 것처럼 정부가 치료제하고 백신 맞고 해도 결국은 늘어나는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도 당분간 좀 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 보겠습니다. 진단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쪽 같이 좀 보면 되는데 수젠텍이 14% 넘게 오늘 오르면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휴마시스, 시젠, PCL, 랩지노믹스 다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제 그동안엔 설비도 줄이고 거의 라인도 없애고 그러다가 좀 다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불이 나게 이제 생산 설비 다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군요. 진단키트 봤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하고 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 묶어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 들어가서 보죠. 일라이릴리. 사실은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에 비해서 조금 시장에 출시되는 건 좀 늦었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아주 강력한 그런 마케팅을 좀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라릴리가 비만 치료제 비보험 가격을 지금의 절반 수준 이하로 좀 낮춘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 달 같은 경우 지금 비보험 쪽으로 일라릴리의 제파운드를 이제 투약을 하려면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려면 한 달 비용이 대략 한 $1,000 정도, 133만 원, 130만 원 좀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 돈으로.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일라릴리가 절반에서 절반 이하 가격, 그러니까 최소 $399 월 기준입니다. 최대 $549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거의 절반 가까이, 또 절반 이하로 줄인 거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고객들을 빠르게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근로자들, 회사 직장 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객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이라고 좀 월가에서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투약하는 사람이 6만 3천만 명이 이상이라고 하니까 시장은 정말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더 커질 시장이고 이게 비단 미국,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아시아 쪽도 이 비만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이 비만 치료제 수요는 늘어날 거고 가격도 떨어지니까 더욱더 이 비만 치료제를 직접 접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시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대봉 LS, 블루엠텍, 올릭스, 일동제약, 일동올릭스 이렇게 쭉 있는데요. 뭐 대봉 LS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좀 찍기도 했고요. 지금 좀 살펴보니까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이 일라일리라든가 위고비, 그러니까 젯바운드나 위고비와 같은 계열, 즉 GLP-1 이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서 이게 사실 주사로 맞는 거기 때문에 참 불편하죠. 그래서 펩트론이나 이런 우리나라 일부 제약회사들이 한 달짜리,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한 달이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장기 지속형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이미 개발하는 회사도 있긴 한데 대원제약이라든가 대웅제약 같은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붙이는 패치형 그런 비만 치료제 를 개발하는 그런 것도 보여서 결국 이제 우리는 이미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따라가려면 뭔가 다른 효과를 높이거나 아니면 투약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좀 우리 제약바이오 회사들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엔터주가 하도 오랜만에 빨간색의 그래프로 버블로 나와서요. 잠깐 보면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죠. 뉴진스의 엄마라고 불리는 어도어 하이브의 이제 레이블이죠. 어도어의 미니지 대표 어제 해임됐습니다. 어제 어도어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민 대표를 해임을 하고 후임 대표로 이제 선임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와의 이 갈등이 이제 2라운드 지난 4월에 이어서 이제 2라운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하이브 주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제 이 상반기에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어떤 촉매제 역할을 이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 이게 이제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좀 뭔가 좀 엔터주들 반등을 하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이번 2라운드 사태가 그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가 좀 나오는데요. 하이브는 다시 이제 이게 이번에는 플러스로 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네요. 하이브가 오늘 4% 넘게 올라서 18만 4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YG도 3% 넘게 올랐고요. YG 플러스도 YG 엔터도 1% 넘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엔터 관련주들 흐름 이제 당분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실적이나 이런 거랑 무관하게 일종의 돌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한번 좀 보시면서 시장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종목 전략 더 자세히 챙겨볼게요. 지시인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오늘자 예상한 대로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소극적인 대응을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도 순매수가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 자금들이 롱숏 전략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물에 대해서는 일단 좀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매수했던 부분들이 좀 물량을 좀 털어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반대로 지금 현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순매수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일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좀 약세 흐름을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시고 혹시나 장중에 니케이 지수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 또한 같이 발을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일본 니케이 지수는 대략적으로 한 0.2, 0.3%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그게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권에 있는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네네. 것부터 볼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전력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요즘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뭐 전력 관련 종목들은 뭐 피크 아웃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나마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전력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금 현재 냉방 기구 사용량이 좀 많이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하루에 지금 100기가와트를 소모할 정도로 상당히 좀 전력 소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또한 우리가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작용을 할 이슈니 여전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이 지금 뭐 1, 2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장기 플랜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2008년도였죠. 2008년도에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해서 전력 소모량이 좀 적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성장성이 거의 1%도 안 됐어요. 전력 관련.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송배전망이라든가 변압기 관련 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그간까지는요? 그렇죠. 예. 뭐 연간 성장률이 1%도 안 될 때도 예, 예. 많았으니까 뭐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시장 분위기가. AI 데이터 센터가 좀 만들어지면서 많이 변했는데 전력 소모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냉방 기구에 대한 이제 사용량도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보면서 좀 체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련 이슈로 이제 연동되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HD 현대일렉트릭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네. 이것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적게는 15%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조정 없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박 쪽에도 들어가는 발전기라든가 그리고 그 선박종의 송배전망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 그룹에서의 요즘 선박 발주를 수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실적에도 이제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해외 쪽에도 지금 현재 미국 쪽에 동사 같은 경우에 변압기를 만드는데 변압기가 보면 이제 중대형 변압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생산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적이 매출도 마찬가지고 EPS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간 쪽은 현재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 쪽은 크게 수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좀 관망하는 상태의 움직임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주가의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는 좋긴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급들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집중되는 분위기였는데 몇 달 동안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과 종목들을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지금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LC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고점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매수 추세는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거의 지금 시장에서 2030년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에서 좀 나오는 언론들의 얘기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2040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 전력 인프라 이제 호황기가 네. 뭐 그 정도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기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산업이라는 건 단기적인 플랜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뭐 변압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송배전망을 이제 만들어 구축해 나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LCD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요즘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런 물류 비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2분기 실적 보니까 20%가 넘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매출은 1조 원이 넘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좋은 실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지속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거기다 수주 잔량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LCD 현대일렉트릭 외국인들 수급은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오늘 마이너스 0.97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서 상승 추세가 지금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얘기하는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평선들 위에서 지금 일봉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좀 약간 행보 구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가상 움직임들 자체가 행보 구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행보 구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력 인프라 쪽이 워낙 지금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미리 선 반영되어서 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조금만 있으면 또 9월 달이고 또 한 달만 또 지나면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10월 달이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냐. 적어도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LC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셔야지 중간에 지금 이제 차익 매도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CD 현대일렉트릭 살펴봤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유가 하락과 또 약달러를 함께 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업종인데 네네. 항공주를 오랜만에 들여다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유가가 좀 내려가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뭐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가 강세로 전환된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최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간에 가파르게 좀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항공주들이 가장 큰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에 대해서는 뭐 일반 여객 수가 좀 많아야 소위 얘기해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시장이 좀 커져야지만 좀 항공사들의 수익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유가에 상당히 좀 민감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다 비행기를 타면 네.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고 착륙하기 전에 항공유를 다 하늘로 이제 다 저장돼 있는 걸 뿜어내고 다 버리고 착륙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화재라든가 어떤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상당히 큰 사고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착륙 전에는 항공유를 다 버리고 하늘에 이제 다 버리고 착륙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유류에 이제 상당히 좀 민감하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지금 이제 올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대략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0만 배럴 정도 썼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10만 배럴까지 거의 6분의 1
소막이 나면서 네. 엄청 지금 현재 유류에 대한 소모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많이 증가되었다는 부분들, 이게 상당히 뭐 상용화되면서 유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들은 계속 하반기에도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서부 텍사스유라든가 브렌트유라든가 두바이유라든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지금 현재는 뭐 70달러대, 80달러대 보여주고 있지만 뭐 내년까지 바라보게 되자면 한 60달러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뭐 코멘트도 이제 뭐 해외 쪽에서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서, 그렇다면 유류가 하락하고 거기에 대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렌탈을 많이 합니다. 렌탈을 많이 하는 리스죠. 렌탈에 죄송합니다. 네. 리스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현금을 주고 사오지는 않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 워낙 비행기 한 대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억 원을 넘어가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한항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 네. 대한항공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술적 부분을 좀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가 많은 걸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보면 달러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리스입니다. 항공기를 이제 달러 부채를 일으켜서 가져오게 되는데, 부채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분기까지 보면 211조 원이죠. 엄청나게 21조죠. 죄송합니다. 21조 원인데, 자, 우리가 21조 원에서 우리가 환율 시장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자를 말 그대로 10%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1조의 1%가 얼마입니까? 1%가 2천억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항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1%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네. 이자 비용이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항공사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대한항공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8월 초까지는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고, 네. 대략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약 10%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위치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4% 정도로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뭐 큰 조정은 아닙니다.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대한항공이 제가 봤을 때는 21,500원까지 조정을 좀 받게 된다. 단기적으로 받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21,500원,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나는 항공주를 안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을 뭐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조금만 더 인내력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간다면 저는 21,500원 정도에서는 무조건 좀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항공 말씀 주셨고 LCC 쪽도 같이 바라보면 되나요?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LCC 같은 경우는 뭐 진에어도 있고 제주 항공도 있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티웨이 항공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LCC 3, 4 중에서 저는 티웨이 항공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유럽 쪽 노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동남아 노선이라든가 일본 노선이라든가 상당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좀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실적이 많이 킹덤 점프했고요. 매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지금 현재 1% 정도 조정받고는 있지만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7%는 올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2.2%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단기간 급등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LCC 쪽에서는 뭐 진에어도 좋고 뭐 그에 따른 제주항공도 좋지만 그래도 단 1%라도 티웨이 항공이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최근에 사회 이슈로
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을 했고 이 피해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들 움직이면서 네.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지금 뭐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다 언급되는 종목들이 보면 오늘도 좀 상한가 간 종목들도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 한빛소프트도 상한가 들어갔고 네. 딥페이크 관련된 이제 보안 관련 업체들이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런 보안 관련 SW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지가 않아요. 네. 영업 마진율이 거의 마이너스인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 매출 또한 크게 증가하거나 크게 뭐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약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도 과거에 보면은 이제 삼성동에 가면요, 강남 삼성동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의 다 보면 뭐 LG라든가 SK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뭐 삼성 뭐 이런 쪽 이제 하청업체들이 로 전략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참 이제 기업 탐방 다닐 그때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았고, 뭐 과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어도비보다도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다. 그야말로 이제 유니콘 종목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회사다라고 얘기했던 회사들이 지금 보면 상장 폐지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동전주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SW가 역시나 좀 힘들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은 이런 이슈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테마적인 성향으로 좀 봐야 되고, 이걸 뭐 길게 끌고 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해서 얼마만큼 또 실적이 좀 개선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 또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적인 테마로만 좀 접근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종목을 잠깐 보게 된다면, 자, 그 클라우드웍스를 좀 잠깐 보도록 네. 할게요.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크라우드웍스요. 네,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7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네. 자, 700억이 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1.2% 정도 움직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상승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지는 뭐 이 테마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5장 되면 5위 정도 되면 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더 커지면서 조금 밀리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 뭐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거의 데이 트레이딩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이 빠르신 분들이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좀 조급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대응을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 종목 특성상 테마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장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바라보면 될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 제가 원래 좀 대형주, 중대형주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네. 오늘 좀 약간 좀 소형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시가총액 2천억 안 합니다. 2천억 하는 코리아 FT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코리아 FT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현대차가 인베스트데이를 좀 가지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전기차의 이제 뭐 미국 조지아에 있는 전기차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좀 나올 것을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해외 시장들 또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작년 동기 YOY상 봤을 때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 정도 증가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40% 정도 지금 이제 차량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지금 40% 정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뭐 물론 캐니스터라는 이제 제품인데 이제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판매하는 이제 ASP보다 판매 단가가 2배 정도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이 좀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좀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4% 정도 보여주고 있고 7,000원 좀 약간 밑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혹시나 동사가 장중에 워낙 또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등락폭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500원에서 6,300원 사이에 들어오면은 뭐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인베스트데이 앞두고 있죠. 또 어떠한 내용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특히나 연료용 이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이 코리아 FT를 공략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매수가는 6,300원에서 6,500원 선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인사이트. 이데일리 TV 기자들이 현장을 탐방해서 회사 얘기, 또 CEO도 만나고 어떤 얘기들 회사가 돌아가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이런 얘기들 좀 자세히 좀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심영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한 2주, 한 달에 한 2번 꼴 뵙는데 오늘은 로보티즈. 네, 회사에 맞습니다. 다녀오셨다고요? 이게 서울 강서구에 있다면서요? 네, 마곡에 있습니다. 아, 그쪽에 이렇게 단지들 몰려 있는데 거기 있는 모양이구나. 좋습니다. 자, 로보티즈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 회사다 우리가 네.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로보티즈 소개 먼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액추에이터랑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매출 대부분은 액추에이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90% 가량이 이쪽에서 나오고 로봇은 실내외용 이제 로봇이 있는데 일개미와 집개미가 있습니다. 로봇도 만드는데 네. 이름이 재밌네요, 개미. 예, 일을 많이 시키려고 생각을 하시고 로봇을 만드시는 모양입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지금 보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액추에이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가 뭔지요? 네, 일단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요. 네. 이제 모든 종류의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전자제품으로 따지자면 반도체에 해당하는데 그러게요. 사람의 관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로봇이 이제 구현하는 관절 개수만큼 탑재가 됩니다. 로보티즈는 이제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액추에이터 개발로 로보티즈가 휴머노이드 시장까지 이제 성장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휴머노이드라고 하면은 그 뭐 테슬라 이런 데서 만드는 네, 사람처럼 생긴 그 로봇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면 네. 일반적으로 협동 로봇에는 6개 정도의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되는데 휴머노이드에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이제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큰 전방 산업이 될 거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를 양산하려면 생산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제품 조립 업체들이 직접 액추에이터 모듈을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성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로보티즈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이제 다이나믹 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사례는 이제 구글 지원을 받아서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돌봄 로봇 알로아를 개발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로보티즈 제품인 다이나믹 셀을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만, 그러니까 내수에서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내수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구글의 지원을 받은 스탠퍼드 대학, 뭐 다 구글도 그렇고 스탠퍼드 대학, 어쨌든 이 IT 쪽에서는 뭐 세계 최고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로보티즈의 이 액추에이터를 알 정도면 글로벌하게도 브랜드가 알려져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액추에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로봇에는 필수 부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네. 거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이 점점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수록 액추에이터의 수요도 늘어나는 그런 네, 구조다. 맞습니다. 그 배송 로봇 뭐 이게 이 앞에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로보티즈가 그러면 로봇을 어떤 종류의 로봇을 만드는 겁니까, 현재는? 일단은 지금 집개미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내용 로봇이고요. 이제 일개미는 실외용 로봇입니다.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한테 서빙 로봇은 왜 제조를 안 하냐 물어보니까 아직 진출은 하지 않았고 고려는 했지만 진출은 하지 않았고 당분간도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얘기 들어보죠. 네. 서빙 로봇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층간 이동 없이 그리고 위치가 많이 틀어지지 않는, 결국 이제 로봇이 적응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죠. 이미 중국 제품이 너무나 저가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그걸 건너뛰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실외 배송하고 층간 이동이 가능한 로봇 쪽으로 타겟팅을 했던 거죠. 아마 1년 안에 저희가 그 제품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모듈화 개념에서 일부 그 기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김병수 대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서빙 로봇 제품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근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좀 어떤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김 대표 말씀을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향후 로보티스의 이런저런 상황들, 현재 로보티스의 어떤 현황들, 이런 것들을 담은 심 기자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먼저 리포트로 보시면서 그 뒤에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한번 보죠. 배달원 대신 로봇이 카페와 사무실을 오가며 커피를 배달합니다. 장착된 로봇팔을 이용해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타고 올라갑니다. 로보티즈의 실내용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와 실내용 로봇 집개미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전문 로보티즈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협동 로봇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액추에이터를 최근에 출시를 했고요. 그것은 협동 로봇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동 로봇 자체를 출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연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그 제품을 판매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람의 관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의 강점이 있는 로보티즈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드웨어적인 안정성, 온도에 대한 내구성, 그리고 어떤 충격에 대한 내구성, 이런 것만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신뢰성이 있어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인공지능과 연관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하드웨어는 생산해온 지가 이제 오래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로보월드에서 이 같은 기술을 합친 실내용 로봇을 최초 공개할 계획입니다. 가을에 로보월드라는 큰 전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요. 그때 이제 매니플레이션과 배송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회사가 전략적으로
그 제휴할 뭐 크고 작은 업체들과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지능형 로봇법 등 관련 법들이 개정돼 내년 말쯤엔 보다 폭발적인 로봇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올해 2분기 3년 만에 분기 기준 영업이 흑자를 시현했습니다. 매출은 연간 기준 2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그 흑자가 나기는 그런 그 계획은 아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한 20% 이상의 성장은 올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로봇의 매출이 나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저희 지금 미래의 그 어떤 재무제표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음료, 해외는 일본과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실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배송 로봇 같은 경우는 일본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국내에도 로봇 기업들 간의 협력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F&B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로봇의 액추에이터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로봇 회사들과도 적극적인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면에선 중국에, 기술 경쟁력 면에선 일본 사이 끼어 있는 상황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로보티즈는 모터를 비롯한 감속기와 제어기, 통신 등 주요 기능을 하나로 구현하는 모듈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제품 열심히 분석하고 있고 모듈화라든지 어떤 특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로컬에서밖에는 적용 안 되는 여러 가지 뭐 맵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그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차별화한 경쟁력을 보이겠다는 포부입니다. 일단 이런 서비스 쪽으로 나오면 어떤 인공지능 인지에 대한 부분 그게 사실 이렇게 IT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IT와 접목된 어떤 기술을 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장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점찍은 로보티즈. 고속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보였습니다.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 서빙 로봇은 하지 않겠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고, 근데 결국 이제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만 가지고 해서는 회사가 성장이 뭐 어차피 제한될 수밖에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이랑 미국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도 발달돼 있고 경쟁사 또는 앞에 먼저 진행을 한 로봇을 먼저 개발해서 먼저 좀 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많고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시장을 일단 점찍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이랑 미국을 점찍은 이유가 두 국가는 인건비가 높은 나라라는 점에서 이제 그렇죠.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 특성 자체로 보면은 이제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할 때 비용이 얼만큼 절감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업무를 로봇이 대신 수행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로봇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졌을 때 성장하기 좋은데요. 예. 이 중 이제 로보티즈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근데 실제로 로보티즈를 통해서 이제 로봇 사용해서 배달을 할 때 배달료가 들지를 않았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도 없었는데요. 이제 로봇 판매 비용만으로도 이제 마진이 남아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제 로봇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높은 나라들에 진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더불어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이런 네. 특수 상황에서는 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이미 진출할 만한 발판을 마련을 해뒀는데 연초에 일본 대학병원
부천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 실증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예.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이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로보티즈 로봇이 일본 내 호텔이나 이제 병원, 오피스 등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것도 사실은 되게 이게 결국은 실내보다는 실외가 훨씬 더 좀 더 고가일 것 같고 그리고 네, 좀 더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 때문에 실외 로봇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좀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1월에 로보티즈가 국내 최초로 실내 이동 로봇 이제 운행 안전 인증을 수행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보행자랑 동등한 법적 지위를 로봇이 부여받은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라스트 마일 물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특정 서비스나 제품이 소비자한테 이제 도달하는 마지막 구간을 의미합니다. 예. 특히 이제 로보티즈는 사유지 중심 실증 서비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2대 주주인 LG전자와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 협업 가시화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LG전자 그 자율주행 로봇 매출 인식이 좀 많이 반영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LG가 확실히 국내 로봇 산업을 어쨌든 일찌감치 좀 선도하는 그런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2대 주주군요. 네, 로보티스. 맞습니다. 그런 점도. 그러니까 LG의 어떤 그런 어떤 사업 영역에 이렇게 여기 로보티스의 제품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매출 말씀 나온 김에 사실 로봇 산업은 아직은 성장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많은 산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게 김병수 대표도 아마 그게 참 고민이실 텐데 재무적인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늘 갖고 있는데요. 네. 올해 이제 로봇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여전히 조금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로보티즈를 비롯해서 일부 로봇 기업들 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로보티즈 역시 이번에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로보티즈 대표는 올해 20% 정도의 매출 성장을 점쳤는데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리포트 영상에 담지 못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대표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 로봇과 액추에이터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액추에이터 쪽은 이제 이미 안정화된 그런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이 뭐 70억 정도 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그동안은 액추에이터에서 확보한 이익보다는 약간 많은 수준을 투자해 오다가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고 저희가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연 100억씩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적자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타임라인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메인 비즈니스인 액추에이터 쪽에서 연 7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다. 근데 그 영업이익보다 조금 더 넘는 수준의 투자를 이제 로봇 쪽으로 해왔다.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 더 해야 될 것 같아. 한 100억 정도로 늘렸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연 한 30억 정도 어쨌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연간 30억 정도의 적자면 뭐 대단히 회사의 뭐가 굉장히 흔들릴 정도의 큰 적자 규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상장을 했으니까 그 자금 조달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사업보고서 내용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가 상반기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죄다 사람들 관심이 AI에 뭐 쏠려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조금 나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사실 좋지 않아서 관심이 조금 덜했던 그러니까. 것도 있고 연초 이후에 이제 반도체랑 밸류업 관련주에 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진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로봇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달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미 이제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을 운영한다고 밝혔고요.
이보다 앞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를 양산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롯데그룹도 AI를 접목한 주차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한 로봇 산업의 대기업이 본격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로봇주 투신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로봇 산업 사업은 이제 차입을 통해서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을 충당을 하는데, 금리가 인하하면 저금리로 개발 비용을 채울 수 있어서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이제 인하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러셀 2000에 있는 이 중소형주들 몰려 있는 지수가 상승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우리도 빠르면 한국은행이 한 10월 정도 뭐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금 어떤 비용 측면에서 좀 다행스러운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김 대표 최근에 자사주 매입했다고 얘기도 나오대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7일에 공시가 났는데, 네. 김 대표는 총 1억 1,168만 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를 6,890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김 대표 보유 주식은 351만 1,890주로 증가했는데, 김 대표는 작년 10월에도 자사주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로보티즈 측은 김 대표 자사주 매입이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상장사 자사주 취득은 주요 경영진 책임 경영 강화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일단 일각에서는 주가가 너무 저점에 있어서 주가 부양 차원에서 이뤄진 매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8월 5일 날 전체적으로 시장 다 폭락할 때도 여기도 상당히 좀 많이 14,000원대 후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9,590원이에요. 어제보다 1% 정도 하락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하락분 거의 대부분 다 되돌린 상황이니까 시장에서도 일단 이렇게 완전히 떨어졌을 때 좀 반등을 V자 반등을 한 걸 보면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투자 심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은 이익을 많이 못 내는 회사다 보니 이제 그거를 플러스로 돌리는 거. 근데 다행히 주력에서는 돈을 좀 벌고 있다. 연간 한 7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아까 하셨고. 자,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로봇 쪽 산업 전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로보티스도 회사가 성장을 하고 더 자리 잡고 해외 수출하고 이렇게 커지려면 여러 가지로 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규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로봇 쪽도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갖추려면 국내에서 뭔가 좀 정부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이런저런 규제도 조금 해소돼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요. 대표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규제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다행이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랑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개정 및 시행되면서 네. 그동안 이제 아파트 단지나 캠핑장 그리고 골프장 같은 사유지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공공도로 통행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처 간 협력 때문에 규제 개선 속도가 조금 느린다는 점이 가장 크고, 정부 지원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가령 우리나라는 로봇 보조금을 구매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그렇죠. 전기차 같은 식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랑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외식업종 소상공인이 서빙 로봇을 구입을 하면은 원산지랑 무관하게 최대 70%의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 네. 사게 되면 네, 70%까지 맞습니다.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내 서빙 로봇 70% 이상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산 로봇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이 돼서 이제 국내 기업들과 이제 외국 기업들 간의 차별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풍력도 이래가지고 지금 네. 중국산이 80%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서빙 로봇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첨단 산업 제품에 2천억 원 가량을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산 로봇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그쵸.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 보호 및 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로보티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수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사례를 본다면 사실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조금 더 그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소비자, 수요자들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차원에서의 행보는 분명히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실은 기업들이 이 해외의 업체들과 비교 우위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김 대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 워낙에 중국산 로봇, 특히 이제 서빙 로봇 좀 앞서서 예를 좀 들었습니다만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사실은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걔네들은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우리 그렇다 해서 또 이게 뭐 우리 제품만 살 수 있게 이렇게 사실 강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뭔가 확실한 어떤 그 기능 또는 기술의 차별성, 뭐 성능이 더 좋은 거, 뭐 이런 타고 그러면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결국 우리 로봇을 좀 찾지 않을까, 그 로보티스의 서빙 로봇을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참 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이 로봇 산업 역시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 권리 주장 플러스 프랑스 전력공사 진정 제기, 체코 원전 최종 계약 무산되나? 피트, 웨스팅 자네 왜 테슬라의 기품을 버리고 에디슨의 야비함을 취하려 하나? 입니다. 자, 우리 체코 원전 최종 계약 무산될까요? 지금 떨어진 두 명이 다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이 아닌 서러움인가요? 미국하고 프랑스가 전부 태클을 걸었어요. 웨스팅하우스, 어렸을 때 웨스팅하우스 냉장고 썼는데 이미지 좋았는데 웨스팅하우스 냉장고 쓴 것도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제가 지금 웨스팅하우스 그 뒤로 뭐 가전은 안 만들었죠. 가전 다 떼고 원전으로 갔지만 예전에 가전 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어릴 때는 밀레니, 웨스팅하우스니 이런 거 외제 썼었어요. 미제. 그때는 미제 독일제 이런 것들. 그때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지금 정도처럼 그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쓰는 집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웨스팅하우스 썼는데 이미지가 안 좋네요.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미지 때문에 좋았는데 웨스팅하우스의 홈페이지에 체코 원자력 입찰 결정에 항의 나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 도입을 위한 IP 보험 및 수출 동제 의무 재확인으로 해가지고 자 바로 그 뭐 맨날 얘기 나오고 있는 펜실베니아잖아요. 그렇죠?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지금 체코 반독점국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두코바니 발전소 신규 원자력 2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거죠. APR 1000, APR 1400 플랜트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허가한 제네레이션 2 시스템 80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KHNP는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기반 기술을 소유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게 다 AP1000이나 AP1400에 적용된 기술을 이번에도 적용됐다고 우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국 수력 원자력은 자신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원천 기술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한국항공우주도 결국에는 원천 기술 갖지 않으면은 평생 한국형 전투기라고 만들어봐야 수출 못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뒤로 가겠습니다. 원전 기술을 못 가진 것을 원통에 할 수밖에 없죠. AP1000 가압수령 원자력, AP1000 PWR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기네 원전이고 결국에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전성, 뭐 경제적 경쟁력 확보, 개선되고 더 효율적 운영. 뭐 당연히 홈페이지에는 좋은 얘기만 써있지 누가 여기다가 단점을 써놓겠습니까? 어쨌든 다 세 개가 좋답니다. 자기네가. 이점이 있답니다. 웨스팅하우스. 자, 그리고 여기 기술을 걸고 넘어진 게 여기 있죠. 아까 어디 갔냐요? 80. 네, 여기 있네요. 이거. 시스템 80 플러스 플랜트 설계 기술. 이거를 한국수력 원자력이 지금 만든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전에 쓴 설계 기술이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니까 우리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못 한다. 왜냐면 이게 한 끗 차니까. 이걸 북한이 이용하면 핵무기를 개발해버린 것이고 착한 사람이 쓰면은 원자력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차를 제대로 타는 사람은 이동수단으로 쓰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살인무기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말은 맞죠. 이게 원자력이란 게 발전되면 핵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맘대로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정말로 지금 정말 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한국수력 원자력의 기술에 태클을 거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걸고 넘어진 게 계속 이겁니다. 자기의 설계 기술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저희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또 태클을 걸었어요. 지금. 거기다 이제 프랑스도 태클 걸었어요. 지금 이 세 개가 붙었었죠.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 전력장하고 한국수력 원자력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있었는데 프랑스를 포기하고 한국수력 원자력을 택했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진정을 제기했어요. 지금. 프랑스는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도 않았어요. 지금. 프랑스가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언론에 안 나왔어요. 어쨌든 프랑스 전력공사가 한수원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아까 저기 또 똑같은 데 제기했어요.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프랑스나 미국이 가져갔으면 서로 걸었겠나 싶습니다. 프랑스가 가져갔으면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에게 뭐라고 했을까?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을 때 프랑스 전력청이 웨스팅하우스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둘이는. 우리나라니까 이러는 것 같아. 지금. 강대국이 아닌 슬픔이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4개의 원자기가 완전한 상업운전 기록을 사용한 AP1000 원자료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중앙전력망에 1기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뭐 오늘날 사용 가능한 가장 진보적인 기술을 대표한다고. 어쨌든 AP1000 원자료가 대표 아이템이라고 계속 여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다 덮으면 이제 동그랗게 되는 것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 중국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지어놨어요. 원전을. 중국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옛날에 잘 나갔으니까.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인도도 다 지어놨고. 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도 원전을 지금 만들어야 될 때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위협을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결국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서 한국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고 공기가 오래 걸려도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건 강대국의 논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미국을 선택하면은 그만큼 이점이 있으니까 쟤네들이 엎드리는 것이죠. 네, 이게 현실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같은 유럽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프랑스랑 독일이랑 완전히 갈렸죠. 독일은 원전을 싫어합니다.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도 그래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의 정부만 원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그냥 이런 강 옆에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난리 나죠? 미쳤어요? 우리 동네에 강 흐르는데 원자력 이거 발전소 개발한다고 하면 다 뛰쳐나와가지고 들이 눕죠. 근데 프랑스는 이걸 그냥 국민들은
이 프랑스의 원전이 자기네 나라와 자기 마을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원전을 이렇게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 전력청이 떨어진 것도 끝까지 지금 또 포기를 못하는 이유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의 에너지원의 자존심이자 국민들이 지금 지지하는 건데 한국한테 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는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놨어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지 최종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계속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이후에 최종 계약자가 불발되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 UAE 바라카 원전이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자, 이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레퍼런스인데 그럼 왜 이때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기술이 이때는 안 가져갔을까? 당연히 그때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 썼으니까 이때도 있었겠죠. 근데 왜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수주를 했나? 어떻게 수주를 했을까요? 엄청 퍼졌죠. 이때라고 태클을 안 걸었을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웨스팅하우스가 이때도 태클을 걸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당시 모회사는 도시바였거든요. 일본의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갖고 있었어요. 결국에 도시바랑 웨스팅하우스의 설비를 싹 다 사가지고 내용물은 전부 걔네들 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이걸 따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를 갖다 주면서 따낸 거라고요, 이것도. 그래놓고 이제 또 20년 뒤에 또 이제 이때보다 훨씬 더 진화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태클을 건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체코 두코바니아 테물린에 대형원전 최대 4기 건설되죠. 그래서 2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두코바니 2기, 테물린 2개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정기술 대우,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렇게 팀 코리아로 이번에 일궈냈다. 뭐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온 거는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 태클이 너무 심합니다. 자, 뒤로 쭉쭉 가겠습니다. 이제 홍보로 이렇게 쭉쭉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죠.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15년 만에 쾌거고, 그렇죠.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으로 나가겠다. 근데 얼마나 가시밭길이 있을지 예상이 되죠, 벌써부터. 뒤로 가겠습니다. 추진 계획 못 쫙 나와 있습니다. 후속 조치 철저히 이행하고 뭐 이런 건데, 자, 과연 체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끈을 계속 붙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2009년도 자료죠. 자, 2009년도만 해도 웨스팅하우스 미국이 전 세계 원전 사업자 점유율 1위였습니다. 28%. 그렇죠? 프랑스의 아레바가 24%였고 미국의 GE죠. GE가 20%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미국 업체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주력 모델 뭐예요? AP1000. 이거 가지고 평생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 이거 가지고. 자, 이 뒤로 어떻게 됐느냐? 이 당시에 웨스팅하우스 도시바 나오고 있었죠. 자, 이 뒤로 몰락합니다. 이 뒤로 많은 일들이 생겨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 뒤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바로 저기에요. 이 도시 펜실베니아 또 여기에 스리마일 섬이라는 곳에서 TMI2 원자로가 파괴됩니다. 파괴돼요. 그래서 주민들을 다 격리시켰어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는데 여기는 폐쇄됐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이후에 웨스팅하우스는 30년 동안 일을 못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여기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원전 건설 안 한다고 선언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79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2개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사고는 가장 미국에서 큰 사고입니다. 근데 미국에 아까 그 사고가 일어나기 12일 전에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영화가 북미 전역에 개봉을 합니다. 이게 왜 차이나 신드롬이냐? 옛날 사람들은 그냥 미국 반대편에, 동양인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렇게 용융이 되어갖고 막 냉각탑이 녹기 시작하니까 저 열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 원자력에 관한 사고에 대한 은폐를 다룬 영화가 개봉하고 12일 만에 스리마일 섬에서 저게 터져버리니까 갑자기 국민 여론이 정말 안 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우리 원전 신규 건설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웨스팅하우스는 백수가 된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30년을 쉬다가 오바마가 이 당시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또 폭락해버려서 이게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 당시엔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를 치솟아가지고 야, 이제는 원전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막대한 지원금으로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웨스팅하우스가 30년 만에 다시 백수해서 일자리를 찾은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그렇죠? 아무리 탕후루를 잘 만드는 장인이라고 해도 30년 쉬었다가 만들어봐요. 손이 굳고 머리가 굳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보글 원전 3, 4호기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건데 드디어 2023년도 7월 30일 날 상업운전 개시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원래 가동 시작하기로 한 게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세계 사람들이 다 봐버린 거죠. 옛날에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네. 그리고 이걸 지나면서 뭐가 또 일어나냐면 도시바가 파산합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무리하게 인수를 했는데 원자력 기업 세계 최대 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그거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도시바는 자기네도 반도체 때문에 힘들고 파산하니까 도쿄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겨우 운전은 시작했지만 다 알아버린 거죠. 옛날에 웨스팅하우스 아니네. 도시바의 지원도 없어. 너네 사모펀드가 데려갔잖아. 이제 사모펀드가 그냥 뭐 어떻게든 뭔가 월서 팔아치우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지. 그리고 너네 6년 전에 하기로 했는데 7년이나 연기됐네. 돈도 엄청 그래서 추가 금액 발생되고 실력이 떨어졌네. 녹슬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체코 원전에서 떨어지니까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 거죠. AP1000 가지고 우리가 원천 기술 줬던 그 시절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절대 그 자존심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 뒤로 가겠습니다. 도시바는 결국 도쿄 증시에서 상장 폐지당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게 크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던 거. 자, 에디슨하고 테슬라의 이 전쟁을 다룬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젊은 시절에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에디슨에 대해서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알을 품고 그 따뜻한 마음, 그렇죠? 다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죠. 테슬라는 항상 2인자였고 이거 뭐야? 테슬라가 뭐야? 그 테슬라 그 전기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직류전기를 우긴다고 테슬라 교류전기가 더 훌륭한데 이거를 디스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수한테 전기의자를 만들면은 교류전기가 나쁘다고 인식을 할까봐 전기의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 갖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코끼리를 데려다가 실험해서 죽였어요. 에디슨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에디슨은 미화됐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코끼리를 죽여버렸어요. 에디슨이 자기 직류전기가 좋다는 거를 하려고 교류전기로 하면은 이렇게 코끼리가 죽으니까 이거 사형의자 전기의자로 써라 해가지고 이 실험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에디슨이 뭐 알을 품고 이런 걸로 완전 미화돼서 2인전으로 돼버린 거죠. 자,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쭉 보셨지만 지금 웨스팅하우스라던가 프랑스라던가 지금 보면 지금 약간 몽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 전력청에게 말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대한민국은 코끼리가 아닙니다. 수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박순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얘기해 볼 건데 예. 일단 첫 번째요. 최근에 연이은 화재 소식으로 정말 두려움에 떠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의 사례들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부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예.
배터리 화재 이제 과학적 해법 앤드 1에서 3인방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부천 그 호텔에서 이제 그 화재가 네. 있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인명 그 피해 이제 7명이 이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건 관련해서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 부천 그 호텔 8층에 네. 전기차가 주차돼 있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확인해 보면은 네. 이 그 화재의 원인이 이 8층 객실에 있었던 그 에어컨에서 이제 누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삽시간에 번져갖고 인명피해까지 연결된 거는 스프링 쿨러가 역시 이 건물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이 사건을 키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가 그 화재가 발생해서 위험하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넣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호텔에는 에어컨은 다 설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짚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행히도 이제 방향이 지금 스프링 쿨러가 문제라는 이제 식으로 지금 이제 좀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다행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보시면 이게 2011년 7월 달에 있었던 화재 사건입니다. 예. 여기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이 540대가 불탔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인천 청라 화재보다도 화재 규모는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이때 그러면은 차가 전기차였냐? 아닙니다. 그건 이때 아니었죠. 차는 예. 출장 세차 차량이었고요. 당연히 내연기관 차였고, 이제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게 삽시간에 번진 거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네. 겁니다. 확산의 원인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건 최근이네요. 예, 이건 최근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4년 7월 달에 있었던 예. 건데, 마침 여기도 인천이에요. 인천의 이제 연수구 옥년동에 있는 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꺼졌고, 불이 난 전기차와 옆에 있던 차량 일부만 검게 걸렸는데, 이게 피해가 적었던 이유를 알아보니까 스프링 쿨러가 잘 작동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인천 청라 화재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쿨러만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스프링 쿨러를 이제 인위적으로 끄지 않았으면 그 불난 그 벤츠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뭐 두세 대, 서너 대 이 정도만 그 화재가 발생하고 끝날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이제 언론들이 이제 제대로 좀 보도를 했으면 이게 이제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가지 않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스프링 쿨러가 이제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갖고 화재 피해가 되게 커지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깨달으면서 이에 따른 이제 좀 뭐랄까 여론 환기가 되면서 됐을 텐데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 관련해 갖고 보도는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좀 다행스럽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유명무실 스프링 쿨러 공동주택 화재 시에 15%만 정상 작동하고 있더라. 요 제목만 봐도 예. 막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돼 있어도 점검 관리하고 이런 게 법제화돼 있지 않았었나 봐요? 일단은 이제 이 어떻게 다중시설 됐던 같은 경우에 예. 이제 2017년에 소방법이 개정돼 갖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완성된 건물, 아까 이제 부천 그 호텔 같은 경우는 2017년 이전에 이제 완성이 됐었기 때문에 스프링 쿨러가 없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소급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나오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2019년부터 23년까지 그 평균 비율이 15.62%만 이제 화재 발생 시 스프링 쿨러가 작동했다는 거고요. 다행히 하나가 좀 다행스러운 거는 네. 매년 스프링 쿨러 정상 작동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14%부터 18%까지. 예, 2019년에 13%에서 예. 2020년에 14, 그다음에 2023년에는 18.59%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소방청이라든지 관계자라든지 이제 서서히 좀 인식하고 이게 좀 제대로 이제 작동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20%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사실 필요한 거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여당의 고동진 의원께서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스프링 쿨러들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소급 적용해서 설치 관리하고 할 때 돈 들 거잖아요. 그 비용의 일부를 이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는 거고요.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당정이 이제 25일 날 이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논의했는데 먼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장 스프링 쿨러를 의무화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건데 이게 과학에 기반한 이제 정책이고요.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스프링쿨러 관련한 내용은 이견이 있을 필요도 없고 물론 돈은 들지만요. 네. 빨리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좀 볼게요.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일각에서 과충전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아닌 점을 짚어주시려고. 예, 요거는 하시죠. 이제 그 예.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님 기사고요. 아마 이제 방송에도 이제 이데일리 방송 출연해서 네. 이제 말씀 한번 하셨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리바이벌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은 이제 제조 결함이나 외부 충돌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요번에 그 사건 터졌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단락이에요. 배터리 단락 쇼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음극과 양극이 이제 중간에 분리막으로 해서 구분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분리막이 이제 찢어지든지 째지면서 이게 이제 음극 양극이 합치게 되면은 누전돼서 이제 이게 열과 압력이 올라가서 터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개별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이제 BMS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부재했던 게 지금 청라의 경우에는 이제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애초에 과충전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과충전 관련해서는 내부 성능 마진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안전 설계가 이미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 과충전 방지 기술에서 충전지 제어기에서 전류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BMS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전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물리적인 안전 회로의 스위치 강제 차단을 통해 갖고 이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이 다 있는데 예.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지금 이제 특히 뭐 이 배터리 쪽에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 마치 배터리 전문가인 것처럼 서울시하고 같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요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김경은 기자님이 이제 하신 말씀 이제 취재해서 이제 하신 말씀 그 100% 현대기아가 100% 충전해도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다. 과충전 화재 원인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과충전이란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충전이 지속되는 것인데 전기차 배터리는 안전 마진을 확보해서 대략 한 95에서 97%까지만 충전 가능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과충전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BMS라는 안전장치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갖고 100% 충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서 화재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헛다리 짚는 격이다. 이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한국의 앞선 BMS 기술력이 다시 한번 좀 이제 부각받는 좀 그런 좀 사항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명백하게 BMS나 그다음에 배터리 셀이나 제조하는 데서 안전성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앞서가 있는 게 분명한데 이거를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낫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 얘기를 배터리하고 아무 관련 없는 전기공학과 나온 교수라는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아, 왜 그럽니까 도대체? 좀 어이없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네, 우리 박 작가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화재가 발생했던 원인들에 대해서도 설도 참 많고 한데 과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그런 원인에 대해서 뭔가 호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끄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제가 첫 번째 장에서 잠시 얼핏 봤는데 ELS 3인방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이 주목이 나쁜 쪽의 주목이에요? 좋은 쪽의 주목이에요? 좋은 쪽의 주목이죠. 좋은 쪽의 주목이에요? 좋은 쪽의 주목이죠.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일단 네. 이제 이 기사는 이제 유데일리에서 아마 7월달 정도에 나온 기사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종목형 ELS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네. 가입한 시점부터 해서 3년 동안에 이제 그 40% 정도 된 40%나 5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12%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를 받는 이제 그런 형태의 상품이에요. 예. 그게 2021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세 종목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발행됐는데 네. 그 세 종목이 네이버, LG화학, 이마트라는 거고요. 예. 예,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
40%나 50% 밑으로 다 떨어져 있어서 저 상품에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큰 손실이 지금 이제 예상된다는 네. 이제 그런 기사고, 특히 네이버가 지금 한 2,500억 정도 발행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가 아마 손실 규모가 제일 크지 않겠나, 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7월 12일 날 이거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이버 ELS 쇼크 원금 절반 손실 난다 해서 지금 이제 한투에서 발행한 14,167회, 미래에셋에서 발행한 29,697회의 경우에 손실률이 61%, 59% 정도 예 되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만 봐서는 약간 나쁜 쪽으로 걱정되는 그렇습니다. 내용인데요. 이제 그 역발상으로 좀 이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역발상으로. 이제 예, 그런 그 얘기 얘기고요. 나중에 예. 해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ELS가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원금 손실 한계선 낙인 베리어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부르는데 예. 예, 그 근처에 왔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원금 손실 한계선 넘지 않아 내다 팔아 ELS는 주가 끌어내리는 물귀신해서 이게 ELS가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의 주가가 원금 손실 한계선이 락인 베리어까지 떨어지면은 이 보통 해지를 해놓거든요. 네. 이 발행하는 데서 해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풀면서 매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종목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갖고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추가 하락 때문에 피해를 보실 거고. 근데 그 추가 하락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하. 예. 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을 제대로 잘 보고 있다가 예, 예. 이제 ELS 때문에 ELS가 이제 원금 손실 한계선에 도달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이제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항상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전략적으로 어떨까 싶은 얘기고요. 근데 원금 손실 한계선까지 갔다는 건 이미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올라갈 일이 많이 남은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요. 한 보면 그리고 이미 좀 좀 우리가 사례를 과거 볼 게 사례를 있나 보면서 봐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4년 있었던 일이고요. 예. 현대차 ELS가 이때 되게 많이 발행됐었습니다. 아, 이 기사 보시면 현대차 넘어져 종목형 ELS 투자자 원금 손실 공포에 떤다 해서 이제 2014년 11월 달 기사고요. 2014년 들어갖고 이게 25만 원대 이제 대충 발행했었던 ELS가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이제 15만 5천 원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서 이제 14만 4천 원이나 13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은 대략 손실 규모가 한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장 보시면 네. 그 이후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저 노란색 칠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아. 저렇게 떨어집니다. 네. 실제로. 예, 실제로 떨어져서 12만 5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손실은 다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12만 5천 원 손실 찍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회복을 해요. 여기 보시면 12만 5천 원에서 대략 한 16만 원 5천 원 선까지 올라간 거니까 한 4만 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 35% 정도 이제 단기간에 좀 이제 회복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뭐 그 이외에 좀 이제 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이제 이때 ELS가 그 낙인 베리어 치면서 12만 5천 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지금 한 25만 원까지 가 있는 거니까 여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좀 올라 있는 상태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훨씬 더 과거인데 2009년도 얘기입니다. 네. 2009년도 아시아블로그에서 ELS가 기가 막혀서 이때는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 ELS였어요. 저때 제가 한 2조 원 정도가 이제 ELS가 발행이 됐었고요. 네. 피해 규모가 되게 컸던 겁니다. 네. 이제 현대차도 꽤 컸지만 그보다 훨씬 컸던 게 SK 하이닉스고요. 네. 예. 우리 금융지주와 하이닉스 반도체 주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주식 연계 정권에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요? 6개월마다 찾아오는 조기 상한일에 두 종목의 주가가 처음 가입하실 때 주가의 90% 이상이면 수익률이 연 12%나 됩니다. 이런 이제 달콤한 문구로 사람들을 꼬셔서 이제 예. 가입을 시켰는데 이제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네.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좀 계속해서 이제 ELS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ELS가 일단은 이제 뭐 기존 적금 드는 거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되게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높은 거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제 단기 수익 확보를 위해 갖고 이제 이런 ELS 같은 위험 상품을 좀 많이 팔아라. 많이 팔라고 지시도 하고. 지시를 하고 그게 이제 홍콩 ELS에서 똑같은 네. 사건이 있었고요. 밑에 보시면
당시 A증권사의 경우에 대리급 직원에게 연초 할당된 ELS 판매 물량 목표량이 연간 40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표치를 안 채우면 인사 고과를 못 받아갖고 승진이나 그다음에 월급이나 보너스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팔지 사실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 빠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거는 요번에 홍콩 H지수 1S도 같은 네.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금감원에서 좀 뭐랄까 이런 이제 위험한 상품을 갖고 이제 증권사 이제 본사 쪽에서 이제 지점 직원들한테 이제 평가 항목으로 삼는 이런 거는 좀 이런 관행은 조금 좀 제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왼쪽 노란색 구간이나요? 예, 왼쪽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43,000 이 월봉입니다. 네. 45,000원 하다가 쭉 떨어져서 5,770원까지 빠진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쭉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ELS 이 뭐랄까 이제 낙인 배리어 치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져서 5,770원을 찍고 그 다음에 보시듯이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게 2만 원을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간에 거의 한 4배 정도 오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보시듯이 계속해서 올라갔고 이제 최고치 248,500원까지 보면은 거의 한 40배 정도 이제 상승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ELS가 만기가 도래해 갖고 이제 이게 낙인 배리어 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보통 그 전에도 떨어지니까 한 3년 정도 쭉 떨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바닥을 확인해 주는 게 이제 ELS 이 이제 물량 매도 물량이 마지막에 때. 출회될 때가 그런 이제 과거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ELS 3인방을 조금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마트, 네이버, LG화학이 예, LG화학이 세 개입니다. 예. 네. 먼저 이마트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예, 이마트가 이제 19만 1,500원 21년에 하던 게 지금 6만 2,800원입니다. 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이마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업황 회복 움직임이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워낙 많이 떨어져 갖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그 가격 매력 같은 부분은 좀 있지 않겠나 싶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이제 이마트하고 거의 이제 모습은 좀 유사합니다. 이제 21년도 많이 반영됐을 때 한 46만 5천 원까지 갔던 게 지금 이게 금요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16만 4,700원까지 간 거니까요. 근데 이 네이버는 이마트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올해 실적이 좋아요. 예, 올해 실적이 이제 작년에 9조 7천억 정도 매출에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네. 올해가 10조 한 6천억 정도에 1조 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니까 그렇네요. 예, 실적이 많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올해 계속해서 떨어진 거고 이거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ELS 그 물량 때문에 이제 낙인 배리에 찍었을 때 물량이 쏟아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게 좀 주가가 떨어진 그러니까 펀더멘털하고 무관한 지금 현재는 주가 하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드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한국경제의 8월 20일 날 기사인데 네카오의 배신 금리나 약발도 안 먹혀 해서 이제 보통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이제 성장주 이런 느낌이어 갖고 금리가 인하되면 성장주가 주가 올라간다 해서 올라야 되는데 잘 안 오르더라.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SK하이닉스가 올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이고요.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네이버는 66%, 카카오는 79% 주가가 폭락을 했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카카오는 지금 이제 올해 실적 추정 기준 PR이 42.84배여서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PR 측면에서 보면은 네.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네. 네이버는 지금 16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배가 여기 기사에서는 삼성전자의 13.33배, SK하이닉스의 8.5배, 현대자동차 5.1배에 비해서는 높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좀 그렇게 볼 건 아닌 게 성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가 과거에는 이제 PR 한 40배, 50배까지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은 물론 과거의 성장성에 비해서 지금 성장성은 네이버는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배로 좀 낮아져 있는 이제 감은 있는데 그 관련된 얘기가 증권업계에서 이제 김하정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의 얘기 네이버가 좀 성장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네. 이제 그 관련해 갖고 좀 하나 또 생각해 보실 거는 이제 그 밑에 쪽에 기사 보면 지금 유튜브, 인스타, 구글에 사로잡힌 10대에서
네이버나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카톡하고 이제 네이버인데 네. 카톡 네이버를 쓰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그 기업의 미래를 봤을 때는 되게 좀 심각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나쁜 측면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거 이제 다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50대니까 예, 저는 이제 인터넷 할 때 주로 유튜브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네. 네이버를 씁니다. 네. 저는 구글은 잘 안 쓰거든요. 네. 그 앵커님 30대시죠? 저는 구글을 많이 쓴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좀 예. 느낌적인 예. 기분이 드는데 어쨌든 주로 뭐 많이 쓰세요? 저는 사실 네이버 좀 많이 쓰고요. 예, 예. 저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새 20대 친구들은 인스타 DM하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카카오톡 대신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이게 지금 녹아 있는 거죠? 예. 그 얘기가 나와 네. 있습니다. 예. 20대만 해도 카톡은 쓰는데 네이버는 없어요. 네. 카톡 대신에 이제 네이버 대신에 인스타그램을 쓰고요. 10대는 카톡도 안 씁니다. 어허. 예. 예. 인스타 두 번째가 인스타, 세 번째가 구글 크롬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딸이 카톡을 안 쓰더라고요. 아예요? 아예요. 오. 카톡 안 쓰고 인스타 DM을 쓰더라고요. 카톡은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소통할 때만 카톡이고요. 공지용. 공지용. 학급 공지용만 카톡이고요. 네. 친구들끼리는 다 인스타 DM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좀 반등이 좀 약했던 이제 그런 면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뭐 그렇긴 하더라도 워낙 좀 많이 좀 떨어졌고 올해 광고 쪽에 이제 카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실적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알리테무가 이제 한국에 상륙해갖고 네이버 쇼핑하는 큰일 났다 뭐 한때 이런 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네. 우리 국민들이 써보니까 네. 이제 별로여갖고 예. 좀 이제 그렇고 다음 한번 네. 보시면. 마지막으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지금 31만 6천 원에서 이제 105만 원에서 31만 6천 원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좀 극단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LG화학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와 그 다음에 LG화학의 사업 가치가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한 85조 정도가 돼요. 지금 이제 LG 엔솔 지분의 82%를 지금 LG화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84조 원 곱하기 82%.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그 지주사 할인 이제 더블 카운팅을 이제 제거해 주기 위해 갖고 보통 50% 할인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더라도 34조 4천억이 됩니다. 지분 가치만. 근데 지금 LG화학은 22조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원래 하고 있는 사업 가치 이제 LG화학이 소재 사업도 하고 2차전 소재 사업도 하고 전통 화학 사업도 하고 바이오도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제가 봐서는 최소한 25조 원 가치는 있지 않나. 그러면 두 개 합쳐서 60조 원 가치는 인정받아 마땅하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22조니까 조 가치만 제대로 인정받아도 한 172% 상승력은 LG화학은 나오지 않나. 좀 눈여겨 이 세 종목에서도 특히 LG화학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 작가님과 나눠본 이야기 투자 판단에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8월 28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금리나 수혜주, 수혜 업종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두 업종이 유틸리티하고 항공주였죠. 자, 금리나 얘기 좀 되는 김에 금리나 수혜주 2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업종은 리츠입니다. 리츠가 뭔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죠. 뭐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보통 쉽게 생각을 하셔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부동산, 뭐 쉽게 생각하면은 건물, 주로 건물이 많습니다. 상가, 뭐 그런 빌딩 이런 거를 사서 거기서 이제 월세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또는 그 건물, 그 부동산 자산을 팔게 되면 또 이제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배당을 해주는 이제 그런 투자 상품이다. 뭐 그런 투자 회사가 이제 리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리츠에 대한 개념을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부동산 관련을 통해서 이제 번 수익을 이제 배당을 받는 이제 그게 이제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생각을 해서 왜 리츠가 금리나 수혜주냐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 리츠 이꼬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부동산 가격 많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연초부터 계속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하겠지라고 이제 바로 유추가 되다 보니 금리 인하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겠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거 하나로만 딱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9월에 뭐 사실상 할 거로 보이고 기정사실화됐고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는 이제 9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그거를 이제 리츠라는 이 상품이 이 투자 수단이 톡톡히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도 저도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EC에 이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을 하는 이 운용사들이 13F 보고서라는 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도 미국의 부동산 투자 대가들이 부동산 관련 어떤 주식을 대거 순매수를 한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어느지 대표적인 두 사람 정도만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요게 이제 왜 금리 인하가 리츠가 금리 인하 수혜진지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은 거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 에크만, 뭐 베이비, 뭐 버핏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죠. 빌 에크만도 캐나다 최대 부동산 투자 회사죠. 브룩필드를 2억 8천만 달러치나 순매수를 신규로 했고요. 드루켄밀러 역시 미국 부동산 임대 업체입니다. 미드 아메리카 어파트먼트라는 이 회사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아파트를 대거 사들여서 임대해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임대 사업자죠. 그걸 워낙에 크게 하기 때문에 되게 큰 그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여기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보면 빌 에크만과 드루켄밀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짧게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부동산 투자 회사들을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분기, 4분기, 적어도 앞으로 한 2분기 정도는 이런 부동산 회사들이 금리 인하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도 판단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게 이런 뭐 리츠 회사도 있고 ETF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리츠 업종 지수를 보면 최근에 국내 리츠 관련 상품들의 주가 추이를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3개월치입니다. KLX 리츠 탑10 지수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뭐 좀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하반기로 들어서서 8월 들어서서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츠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8월 들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리츠를 투자하는 방식은 이렇게 리츠 탑10 지수에 들어가는 거래소라든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회사를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ETF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 리츠 회사에 대한 투자 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리츠 탑10 지수의 대표 주식이 SK 리츠라는 회사입니다. 상장이 돼 있는 회사고 좀 보시면 주가가 이게 어제자인데 5,200원 정도 조금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우상향 그래프를 좀 그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6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딱히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7월 달 들어서 점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도 대표적인 이제 리츠 상품들 좀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지수 이게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 투자들을 하는 그런 상품인데 지금 이게 3개월 기준으로요 16.9%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 표 볼까요? 요거는 이제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인데 역시 3개월에 18.9%, 19%에 가까운 그런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쪽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 상품이 ETF 상품이 되겠고 국내 것도 보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역시 같은 3개월 수익률인데 보시면 2.7%. 사실은 미국 쪽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ETF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사실 굉장히 한 8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조하긴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워낙 리츠라는 상품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워낙에 상품도 다양하고 또 미국의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다양할 뿐더러 이제 상승률도 좋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반면에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리츠 상품 역시 아직은 수익률이 좋지 않다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짧게 바로바로 좀 보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구성 종목인데요. 이런 리츠 상품에 리츠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밑에 보면 에퀵스라는 회사도 있고 프로로지스 PLD라는 프로로지스라는 회사도 있고 합니다. 이 프로로지스는 알아보니까 미국 물류 리츠 전문 기업이고 에퀴닉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임대업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미국 쪽 리츠 상품 투자할 때 하나 꼭 조심하셔야 될 거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요즘 별로 시세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항목 중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자체도 약세권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네.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